당신의 새벽은 누구의 사랑으로 시작되나요?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이 집의 얼음이야. 거지요. 얼음의 대우는 어른다운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수진아, 너는 애가 손이 그렇게 야무지지 못해서 어쩌니? 시금치는 숨이 죽기 전에 얼른 묻혀내야지. 수진아. 엄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받아쳐? 네, 다음엔 주의할게요 하고 넘기면 되잖아. 엄마 혈압 있으신 거 알면서.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이 집의 법도고 어른이야. 어디서 감히 입니다. 얼음의 권위는 얼음다운 인품에서 나오는 거죠. 칼질 소리. 또 시작이시네. 잠 좀 자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채워줍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입꼬리는 비릿한 승리감을 머금고 경직되어 있으며 눈빛은 상대를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를 듯 날카롭게 빛나죠. 사랑에서 시작한 이 결혼이 축복받아야 할 이 가정이 왜 서로를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고부 연대기의 첫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주방에는 규칙적이고도 서늘한 칼질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탁, 탁, 탁. 일정한 간격입니다. 수지는 숨을 죽인 채 시금치를 무칩니다.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까지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정확하게 저울에 달 듯 넣습니다. 단 하나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겠다는 강박적인 몸짓이죠.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바늘처럼 따갑습니다. 시어머니 숙자의 시선입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애가 손이 그렇게 야무지지 못해서 어쩌니? 시금치는 숨이 죽기 전에 얼른 묻혀내야지. 그렇게 한 세월 조물거리고 있으면 풀내나서 못 먹는다. 내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운데 너는 어째 5년을 살아도 그걸 모르니? 수진의 손이 멈칫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직 부족하네요. 다시 할게요라고 비굴하게 웃었을 겁니다. 가슴속에 화가 쌓여도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말았겠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수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숙자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입가에는 비즈니스적인, 너무나도 완벽해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 있죠. 어머니, 방금 그 말씀 정말 신기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나물 무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세요. 혹시 어머님들만의 비밀 대본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녹음기라도 틀어놓으신 건가요? 숙자의 눈썹이 산 모양으로 꿈틀합니다. 설마 유순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대거리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죠. 숙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집니다. 뭐, 대본이라니.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니?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는 소리지. 어른이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들으면 될 것을 어디서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니? 저도 어머님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세 드시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데 어머님은 어쩌면 그렇게 며칠 전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기억력 테스트 겸해서 제가 확인해 드린 거예요. 자,
정성껏 차린 식사 준비됐습니다. 앉으시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법도에 맞게 수저도 정렬해뒀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정갈하다 못해 결벽 증적인 반찬들이 놓입니다. 남편 진호는 퇴근하자마자 마주한 이 살벌한 분위기에 숨이 막힙니다. 눈치를 보며 겨우 숟가락을 듭니다. 국 한 술을 뜬 숙자가 기다렸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국그릇을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챙그랑 쇠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며느리야, 너 오늘 제정신이니? 간 하나 못 맞춰서 이 귀한 소고기국을 망쳐놓다니.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을 한술 떠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 삼킨 뒤 대답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차갑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간이 센 건 만든 사람의 정성이 넘쳐서 그런 거다. 싱거운 것보다 짠 게 대접받는 느낌이더라고요. 형님네 식사 대접할 때 제가 싱겁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나무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오늘 어머님께 그 넘치는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금을 아주 듬뿍 넣었답니다. 어머님 취향에 맞춘 특별식인데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어머님 법도를 너무 잘 지켜서 감격하신 건 아니고요. 진호가 헛기침을 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기분이죠. 아, 수진아. 엄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받아쳐? 그냥 네, 다음엔 주의할게요 하고 넘기면 되잖아. 엄마 혈압 있으신 거 알면서. 수진의 시선이 화살처럼 진호에게 꽂힙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여보, 날카로운 건 내가 아니라 이 식탁 위에 떠다니는 어머님의 가시 돋친 말들이야. 나는 그저 거울처럼 그 가시들을 비춰주고 있을 뿐이지.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내가 그 가시에 찔려 피 흘릴 때 어디 있었어? 늘 그랬듯. 관객석에서 참아라, 넘겨라, 팝콘이나 씹고 있었잖아. 오늘도 그냥 구경해. 당신이 끼어들면 이 공평한 게임의 흐름이 깨지니까. 정적이 흐릅니다. 압력밥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리는 침묵입니다. 숙자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이 타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너 정말 오늘 작정했구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사돈 어른이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들어? 수지는 우아하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닦습니다. 그리고 숙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제 부모님 함자는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배운 건 다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눈을 똑바로 보고 조목조목 대답해라. 눈 피하는 건 죄 지은 짓이다.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 제사 때 제가 힘들어서 눈 좀 붙였다고 어머님이 제 머리맡에서 소리 지르며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저 어머님의 가장 우수한 제자 아닌가요? 가르쳐 주신 대로 눈 똑바로 뜨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숙자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비틀비틀 향합니다. 진호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가죠. 엄마, 괜찮아요? 수진 너 정말 너무한다. 진호의 외침이 들리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홀로 남은 식탁? 수지는 식탁 유리 너머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그래서 더 섬뜩하고 낯선 표정입니다. 예전에 맑고 잘 웃던 이수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안에 차가운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머니의 독설과 무시,
남편의 방관을 먹고 자란 검은 괴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불타듯 시원합니다. 억눌렸던 울분이 서늘한 복수심으로 치환되는 순간 나는 비로소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진호가 방으로 들어와 수진의 어깨를 잡아 돌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당혹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수진, 너 진짜 미쳤어? 엄마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 꼭 그렇게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수진은 진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칩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게 가장 공평한 정의 아니야? 당신은 그동안 내가 방에서 혼자 울 때, 어머님 말씀에 가슴이 난도질 당할 때, 내 혈압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 원래 그래라는 무책임한 말로 나를 방치했지. 이제 그 방치된 시간이 칼날이 되어 돌아가는 거야. 당신 엄마가 소중하면 당신이 지켜. 나한테 희생 강요하지 말고. 그래도 가족이잖아.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없으면 상처가 안 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진호 씨. 나는 그동안 수만 발의 돌을 맞았어. 이제는 내가 그 돌들을 모아서 다시 던져주려는 것뿐이야. 당신은 선택해. 이 전쟁의 방관자가 될 건지 아니면 당신 엄마를 모시고 나갈 건지.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 그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걸 방해만 하지 마. 그게 당신이 나한테 속죄하는 길이야. 수지는 그대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숙자의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다. 애 교육은 그게 뭐니? 내 수준대로 키울 거니? 예전에는 그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자책하고 더 잘하려고 발버둥 쳤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화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아 독을 묻혀 다시 되돌려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살촉은 더 예리하게 갈았고 조주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 새벽부터 거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를 요란하게 벽에 부딪히며 돌리고 수진의 방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무언의 시위이자 예전처럼 며느리가 뛰어나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몸짓입니다. 해가 중천인데 며느리가 잠만 자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먼지가 사람 잡겠다. 내 아들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출근시킨 거니? 수진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나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합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청소기를 돌리는 숙자를 가로막습니다. 어머니, 청소기 필터 청소는 언제 하셨어요? 저렇게 먼지 풀풀 날리면서 청소기만 돌리면 오히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직격탄인 거 지난번에 제가 뉴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혹시 제 걱정하시는 척하면서 본인 분풀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청소 제대로 안 할 거면 손도 대지 말아라고요. 그 가르침 받들어서 저는 제대로 하려고 준비 중이었답니다. 숙자가 청소기 전원을 신경질적으로 끕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이 집의 법도구 어른이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교육을 시키려 들어? 어른의 권위는 어른다운 인품에서 나오는 거죠, 어머니. 어머님이 지난 5년 동안 제게 보여주신 그 법도라는 이름의 폭력들,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드리는 중이에요. 거울 보고 화내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어머니의 그 일그러진 표정, 제가 어머님 밑에서 숨죽여 지냈던 그 5년 동안의 제 표정이에요. 어떠세요? 직접 마주하니 참 보기 흉하고 끔찍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이 되어 숙자의 가슴을 후빕니다. 숙자는 할 말을 잃은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떱니다. 수진은 그런 숙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는 수진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섭니다. 이것은 결코 유쾌한 승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흙탕 싸움일 뿐이죠. 하지만 수진은 생각합니다. 평생 밟히기만 하다가 시들어버리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보다는 스스로 온몸에 가시를 돋어 상대를 찌르는 독한 장미가 되는 편이 낫다고, 상처받는 쪽보다 상처를 주는 쪽이 훨씬 숨쉬기 편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주방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아주 차갑게 그리고 아주 슬프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들, 배려를 가장한 잔인한 미러링. 숙자는 과연 자신이 만든 괴물과 마주하는 이 지독한 거울 치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파국을 향해 폭주하게 될까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숙자를 가장 완벽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침묵의 방으로 끌려 들어갈 테니까요. 서늘한 복수심이 온 세포를 지배하는 이 밤, 수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기대하세요. 당신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완벽하게 지옥으로 비춰드릴 테니까. 무겁고 낮은 첼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수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무표정하지만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불길을 품고 있습니다. 승리의 맛은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끝에 남는 금속성 맛처럼 비릿하고 차가웠죠. 시어머니 숙자의 말문을 막히게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수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반격은 관성을 얻어 질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수지는 숙자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악습을 그대로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은 침묵의 전장입니다. 숙자는 며칠째 수진의 눈치를 보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호통은 사라졌지만 대신 집요한 눈빛으로 수진의 허점을 찾고 있죠.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 서윤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 수진이 서윤의 그림을 받아들기도 전에 숙자가 먼저 손을 뻗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강아지. 어휴, 색깔이 왜 이렇게 어둡니까? 계집애가 밝은 분홍색도 좀 쓰고. 그래야지, 검은색을 이렇게 많이 쓰면 정서에 안 좋아. 수진아,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애가 성격이 어두워지게 두니? 예전의 수진이라면 서윤이를 감싸며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의 수진은 다릅니다. 그녀는 숙자의 손에서 그림을 낚아채듯 뺏어옵니다. 그리고 숙자가 즐겨 쓰던 그 특유의 콧방귀를 뀌며 말합니다. 어머니. 예술적 감각이라는 건 타고나는 건데 어머님 안목으로 서윤이의 창의력을 가두려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진호 씨 키울 때 맨날 남자답게만 강조하셔서 진호 씨가 지금 이렇게 자기 생각하나? 제대로 못 말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제 딸은 그렇게 안 키워요. 어머니의 그 낡은 잣대, 제 집 문턱 너머로는 들여오지 마시죠. 숙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너. 말끝마다 내 아들 탓, 내 탓. 내가 언제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니? 나는 내 자식 금지옥염으로. 금지옥염이요? 질식할 것 같은 과보호였겠죠. 어머니가 진호 씨 인생 대신 살아주려 했던 것처럼 지금 저한테도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죠? 저는 진호 씨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면 저는 10마디로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 알았지? 서윤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봅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수진의 모습은 정의로운 엄마가 아니라 무서운 마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들로 숙자의 존재를 지워나갑니다. 그날 밤 시댁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제사상을 차려냅니다. 숙자가 간섭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먼지 하나, 나물줄기 하나까지 신경을 곤두세웠죠. 친척들이 모여들고 식사가 시작되자 숙자가 은근히 수진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좀 대쪽 같아서 내가 시어머니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 무서운 줄을 몰라요. 친척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립니다. 수진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어머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씀은 본인이 존경받을 행동을 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5년 전 첫 제사 때 제가 음식하다가 기름 좀 튀었다고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망신 주셨던 거요. 그때 제가 느꼈던 수치심, 오늘 어머니도 조금은 느껴보셔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아, 작은 어머니. 이 나물 좀 드셔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맛없는 음식 내놓는 건 조상님 모독이다라고 하셨는데 제 솜씨는 어머니 합격점인지 모르겠네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음판이 됩니다. 숙자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르르 떱니다. 남편 진호가 수진의 팔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이수진, 제발 그만 좀 해. 친척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은 진호의 손을 차갑게 쳐다봅니다. 이 손 놔. 당신이 방관하던 5년 동안 나는 매 제사 때마다 이 식탁에서 난도질 당했어. 당신 엄마가 나를 모욕할 때는 입 다물고 있더니 내가 사실을 말하니까 이제야 가족 타령이야? 위선 떨지 마. 보기 역겨우니까.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숙자의 흐느낌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겼어. 드디어 그 노인네의 코를 꺾어놨어. 수진은 승리감에 도취해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미간, 경멸을 담아 비틀린 입술,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 그것은 수진이 그토록 증오하던 김숙자의 표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할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독해졌다는 숙자의 옛날 사진 속 그 표정. 수진은 자신이 증오하던 괴물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그 괴물의 허물을 뒤집어 썼음을 깨닫습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어머님이랑 달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합니다. 하지만 물을 끼얹어도 거울 속의 그 이방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자의 목소리가 자신의 입을 빌려 나오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숙자가 이사 올 때 소중하게 챙겼던 상자입니다.
평소라면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수지는 상자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 저고리와 함께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19XX 년 X월 X일. 오늘도 시어머니는 내가 차린 국에 침을 뱉으셨다. 친정 부모님 욕을 하실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아들 진호를 위해서라도 나는 버텨야 한다. 나약해 보이면 짓밟힌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고립된 성벽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처절하고 고독한 방어 기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가 수진에게 내뱉었던 그 독설들은 사실 숙자가 평생토록 들어왔던 상처의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수진은 일기장을 덮고 멍하니 바닥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오늘 거둔 승리는 결국 누군가의 오래된 지옥을 계승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숙자를 향해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말들이 사실은 숙자가 겪어온 고독의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쌓아 올린 복수의 성벽이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때 거실에서 숙자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숙자는 거실 거울 앞에 멍하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됐었나? 내가 우리 며느리를 저렇게 만든 건가? 숙자의 혼잣말에 수진의 심장이 욱신거립니다. 거울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는 각자의 고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닮아가는 것은 표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썩어갔던 그 지독한 방어기제마저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깁니다. 자신이 방금 휘두른 칼날이 숙자의 가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베어버렸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거울 속의 이방인은 이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대물림 받아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는 가련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협화음의 현악기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듭니다. 응급실의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신호음이 심장 박동을 대신하는 듯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거실에서 쓰러지던 그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 들어차 있던 서늘한 복수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말의 칼날이 숙자의 심장을 관통해 버린 걸까요? 아니면 숙자가 평생 버텨온 그 견고하고도 위태로운 성벽이 드디어 수명을 다한 걸까요? 수지는 떨리는 손을 맞잡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의 무미건조한 진단이 수진의 귀에 화인처럼 찍힙니다. 심리적 충격. 그것은 수진이 쏜 화살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진호는 병원 복도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진을 원망 섞인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그의 눈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거야라고 말이죠. 수진은 진호를 뒤로하고 숙자의 병실로 들어섭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숙자의 모습은 평소의 서슬퍼런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작고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꼿꼿하게 세웠던 등은 굽어있고 수진을 몰아세우던 그 매서운 손마디는 뼈만 남은 채 앙상합니다.
수지는 숙자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약통들과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숙자가 남몰래 알아온 지병들의 기록이었고 며느리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 버텨온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었습니다. 메모지 구석에는 정갈하지 못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절대로 아픈 티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약해지면 이 집구석에서 내 자리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엄하게 굴어야 한다. 수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숙자에게 있어 잔소리와 간섭은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온 여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지독하고도 슬픈 생존 방식. 수지는 자신이 그 방패를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며칠 뒤 숙자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숙자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마비가 온 한쪽 팔을 보며 그녀는 수진에게 악을 씁니다. 너 좋아 죽겠지? 내가 이렇게 병신같이 누워있으니까 이제 이 집은 내 세상이겠구나. 차라리 죽이지 그랬니? 왜 나를 이렇게 구걸하게 만들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숙자의 몸을 닦아줍니다. 숙자는 발악하며 수진의 팔을 핥힙니다. 이거 나. 내가 해주는 건 물 한 모금도 안 마셔. 가식 떨지 말고 당장 나가. 수진의 팔에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라며 똑같이 응수했겠지만 지금의 수지는 그저 묵묵히 수건을 적십니다. 숙자의 분노가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쓸모 없어진 존재가 되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원초적인 공포. 어머니, 안 나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가족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옆에 있는 거다라고요. 그 말씀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세요. 어머니가 소리 지를수록 어머니 몸만 더 상해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지금 훈계하는 거야? 아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미래에 이렇게 누워있을 제 모습을 보는 거라고요. 저도 어머니처럼 독해져서 제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받고 나중에 이렇게 외롭게 누워있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어머님 손 안 놓는 거예요. 숙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독설로 가득 찼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수지는 숙자의 마비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손. 평생을 방어를 위해 주먹 쥐고 살았을 그 손을 수지는 자신의 온기로 녹여냅니다. 병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흐르며 거울처럼 수진과 숙자의 얼굴을 겹쳐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았지만 가부장적인 질서와 고립된 가정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적을 만들어야만 했던 닮은 꼴 영혼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숙자는 지쳐 잠이 듭니다. 수지는 숙자의 침대 밑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하는 법보다 상처 주는 법을 먼저 배웠을까요? 왜 거울 속에 비친 서로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 거울을 깨뜨려 서로를 베어야만 했을까요? 수지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지독한 대물림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나를 세워 방어벽 뒤로 숨을 것인가. 수지는 숙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찔려 피가 날지언정 이제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다시는 누구도 베이지 않을 새로운 거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숙자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수진이 정성껏 끓여온 죽그릇을 바닥으로 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필요 없어. 동정하지 마. 내 눈에 비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그 눈빛으로 나를 보지 마. 사방으로 튀는 죽과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 수진의 발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수진은 피하지 않습니다. 깨진 조각들 위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병실안, 두 여자의 숨막히는 대치 속에서 수진은 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비참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독했는지 이제야 제가 보이기 시작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밀어내지 마세요. 어머니 자신을 밀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숙자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평생을 강철처럼 버텨온 여자의 성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깊고 낮은 첼로의 울림이 병실의 정적을 깨웁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고 실내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두 여자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죽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줍기 시작합니다. 손끝에 날카로운 세라믹 조각이 스치며 핏방울이 맺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비참함은 전염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독설이 내게 전염되었고 나의 차가운 복수가 다시 어머니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 그녀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깨진 조각들을 줍고 있는 지금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찌르기 위해 세웠던 그날 선 유리벽들이 사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싶어 울부짖던 영혼들의 투명한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숙자는 침대 위에 굳은 채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내뿜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립니다. 수진이 피가 맺힌 손으로 바닥을 다 치우고 다시 물수건을 적셔 숙자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 아까 그 죽. 어머니가 예전에 진호 씨 아플 때 끓여주셨던 방식대로 해본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쌀알을 반만 으깨서 목 넘김 좋게 만드셨다던 그 이야기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유일한 다정함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바닥에 흩어지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숙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마비된 왼손을 감추려는 듯 이불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내가 너한테 준 게 상처밖에 더 있니? 너도 그랬잖아. 내가 한 말 다 녹음기처럼 기억해서 나한테 돌려줬잖아. 지금 내가 하는 이 짓도 결국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서 이기려는 수작 아니냐? 수지는 수건을 내려놓고 숙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서늘한 복수심도 비릿한 승리감도 없습니다. 오직 맑고 투명한 슬픔만이 고여 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 어머니 이기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아프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투, 어머니 표정, 어머니의 그 비수 같은 논리까지 다 복사해서 제 몸에 붙였죠.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완벽하게 닮아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가면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어머니는 이 무거운 걸 쓰고 어떻게 평생을 버티신 거예요? 이 안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던 거예요? 숙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자신의 실루엣이 마치 유령처럼 보입니다. 외롭긴. 자식 키우고 살림하다 보면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는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견디신 거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 엄마 임종도 못 지켰다는 그 한 맺힌 이야기, 술 취한 진호 씨한테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죠? 어머니가 스스로 성벽을 쌓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가시를 도두기 시작하신 게, 내가 먼저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저부터 찌르신 거잖아요. 수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숙자의 이불 속에 숨겨진 마비된 손을 찾아줍니다. 숙자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하지만 수지는 젖은 손으로 그 투박한 손등을 꽉 움켜잡습니다. 이 손, 어머니가 저 시집 왔을 때 처음 잡아주셨던 날 생각나요. 그때는 참 따뜻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차가워요. 어머니, 저랑 같이 이 거울 밖으로 나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던졌던 돌들, 제가 다 맞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거울 비추는 짓 안 할래요. 어머니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숙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평생을 강한 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라는 각본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수진의 말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위로였습니다. 숙자는 차마 수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나 안 미우냐?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너를 그 독한 년으로 만든 게 나인데, 미워요. 지금도 문득문득 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미움보다 무서운 게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서윤이한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 딸이 또 다른 저가 되어 저를 공격하겠구나.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건 가장 많이 다친 제가 먼저 손을 놓는 것뿐이라는 거요. 숙자의 마비된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수진의 손바닥을 맞잡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숙자는 결국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립니다. 꺽꺽거리며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울음소리는 수십 년간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랬어. 수지는 침대 위로 올라가 숙자를 품에 안습니다. 앙상해진 시어머니의 어깨가 수진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들썩입니다. 수지는 숙자의 젖은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여자가 서로의 온기로 서로의 구멍난 가슴을 메워주는 순간입니다. 진호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병실로 향하다가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늘날 선 대화와 차가운 정적만 가득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며 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관객이었는지를 통절하게 느낍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칩니다. 자신의 방관이 키운 괴물을 결국 수진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잠재웠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어나는 날, 숙자는 처음으로 수진의 부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거실에 걸린 커다란 거울 앞에 섭니다. 수진은 숙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쥐고 함께 거울을 봅니다. 어머니, 이제 거울 속에 우리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숙자는 거울 속에 비친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만져봅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던 눈들이었지만 이제 그 눈에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연민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보이네.
내 그림자에 가려져서 못 봤던 내 며느리 이수진이 보여. 숙자는 화장대에서 자신이 아끼던 낡은 옥반지 하나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은 숙자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대물림하라는 뜻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야. 이제 이 반지에 맺힌 한은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내 이름으로 예쁘게 살아라. 나처럼 거울 보고 싸우지 말고. 수진은 반지를 꼭 쥡니다. 차가웠던 옥의 감촉이 수진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변해갑니다. 갈등은 봉합되었고 상처는 흉터를 남기겠지만 더 이상 피가 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집니다. 주방에서는 수진과 숙자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칼질 소리가 들리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탁, 탁, 탁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리듬에 맞춘 부드러운 하모니입니다. 어머니, 나물간 좀 봐주세요. 이번엔 어머니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싱거우면 어떠냐? 우리가 같이 먹는 건데.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거실 거울에 반사되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화의 노래이자 서로를 비추던 칼날 같은 거울을 깨뜨리고 마주 잡은 젖은 손의 온기였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선율과 따스한 첼로의 저음이 어우러지며 시작됩니다. 창가에는 하얀 커튼이 살랑이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날선. 칼날 대신 향긋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수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예전에 그 답답하던 가슴 통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바람은 오히려 우리 사이의 두꺼운 먼지를 씻어내 주었죠. 거울을 깨뜨리고 나니 그 너머에 있던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 소녀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떨고 있었던 김숙자라는 한 여자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온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숙자의 재활은 순조롭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를 조금 절지만 그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수지는 억지로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숙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죠. 그것이 숙자가 평생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내가 화단에 심어놓은 수국이 드디어 꽃을 피웠어. 작년에는 그렇게 안 피더니 올해는 무슨 일인지 아주 흐드러지게 폈네. 수진이 다가가 숙자의 옆에 나란히 섭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으로 물을 주셔서 그래요. 식물도 마음을 아나 봐요. 자기를 공격하는지 아껴주는지. 숙자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수진을 쳐다봅니다. 예전의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엔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식물도 아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니? 내가 그동안 너를 꽃이 아니라 잡초 보듯이 했어. 뽑아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으로만 봤지. 미안하다는 말 100번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 안다. 그래도 고맙다. 내가 던진 돌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제 안의 괴물을 받는걸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그렇게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평생 몰랐을 거예요. 덕분에 저도 저 자신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제 그 미안함, 수국 꽃잎이랑 같이 날려버려요. 두 여자는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주방에서는 진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구경꾼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는 집안의 온도를 맞추는 조율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수진 씨, 김숙자 여사님,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랑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콜라보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꾸며낸 화기애애함도 아니죠. 그저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반찬을 챙겨주는 일상의 평범함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수지는 문득 식탁 유리 너머를 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일그러진 괴물들이 아닌 투명한 풍경 속에 녹아든 가족의 모습이 비칩니다.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딛고 자신의 이름 이수진으로 세상에 나선 것이죠. 숙자는 서윤이를 돌봐주며 수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에게 숙자가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노령연금 조금씩 모은 거다. 너 다시 공부하고 싶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주는 장학금이라 생각하고 받아라. 내 아들 등골 휘게 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공해봐. 수지는 봉투를 꼭 쥡니다.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숙자의 해방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합니다. 숙자는 수진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갇혀 살았던 현모양처라는 감옥의 열쇠를 수진에게는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진은 숙자와 함께 사진관을 찾습니다. 거창한 스튜디오가 아닌 동네의 작은 사진관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거울 말고 렌즈 앞에 서봐요. 우리 진짜 모습을 남겨두게요. 숙자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만집니다. 수진은 숙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숙자는 수진의 손등을 포개 잡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영원히 박제된 찰나. 사진 속의 두 여자는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통과한 전후회이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 연대이며 피보다 진한 삶의 이해가 빚어낸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공원을 산책하며 숙자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수진아, 나는 가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다. 거기엔 내가 싫어하던 내 시어머니가 있었고 외로움에 찌든 내가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거울 보는 게 즐거워. 거울 속에 내가 아니라 내가 보이고 서윤이가 보이거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 유리 한 장에 다 들어있더라. 수지는 숙자의 팔짱을 꼭 낍니다. 어머니, 이제 거울은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뒤의 풍경을 비춰주는 창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투명해지니까 비로소 세상이 보이잖아요. 희망차고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절정에 달합니다. 두 여자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길게 그림자를 남기며 걸어갑니다.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칼날 같았던 식탁은 꽃향기 나는 대화의 장이 되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은 서로를 비추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분투였음을.